봄날의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박정수는 주방에서 아들 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64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고 음식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는 집안 가득 따뜻함을 퍼뜨렸다. 정순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당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는 세월이 흐르며 제법 알려진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남편 박성호와 함께 일구어낸 삶이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정수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복도, 의사의 안타까운 표정, 그리고 남편의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들 현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수는 정순의 자랑이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자주 찾아왔다. 며느리 윤미와 함께 주말마다 들르는 아들의 모습은 정순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정순은 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윤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 몇 년간 윤미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명절이면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정순의 건강을 챙기는 척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윤미의 눈빛이 변했다. 정순과 대화할 때 윤미의 시선은 종종 거실 벽에 걸린 부동산 등기증을 향했다. 정순이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윤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관심이 스쳤다. 그리고 그 관심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교묘하게 미소로 가려졌다. 정수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의 상가 건물, 그리고 은행에 예금된 현금까지 합치면 시세로 약 30억 원에 달했다. 정수는 이 재산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건강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와 윤미가 함께 집에 왔다. 윤미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에게 다가왔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다.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윤미는 정순 옆에 살짝 다가앉았다. 윤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단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팔파하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윤미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님,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없으세요? 아니면 가끔 어지러우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고요? 정수는 약간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윤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면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정수는 그 순간 윤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 착각일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정수는 집 근처 은행에 갔다.
평소처럼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정순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계좌를 조회하던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계좌 공동명의를 추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공동명예?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 한 달 전에 며느님 성함으로 공동명의가 추가되어 있네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직접 방문했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신중하게 내렸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 이름이 계좌에 추가될 수 있었을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서명란을 보시면 고객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정수는 안방 서랍을 뒤졌다. 도장함을 열어보니 도장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장함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다. 누군가 몰래 사용한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미가 유난히 자주 집에 들렀던 날들, 정순이 마트에 간 사이 윤미가 혼자 집에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안방 서랍 근처에서 서성이던 윤미의 모습. 정수는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을 부끄럽게 느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가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쩌면 자신이 깜빡하고 동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윤미는 그 이후로도 자주 집에 들렀고 매번 정순의 건강과 기억력에 대해 미묘한 질문을 던졌다. 어머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혹시 약은 제때 드셨고요? 이런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자상했지만 정순에게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현수가 환하게 웃는 사진들. 그녀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낸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저녁 현수가 혼자 집에 들렀다. 윤미는 친구 모임이 있다며 함께 오지 않았다. 정수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야,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현수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희 둘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윤미가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아서. 현수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되어서 자주 오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정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수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은 없을까?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랜만에 성당에 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니던 곳이었다. 조용한 성당 안에서 정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제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정수는 오랜 친구 김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정순과 같은 동네에 살며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가 물었다. 정순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은행 계좌에 며느리 이름이 추가된 일,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불안감.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순아, 내 말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못 봤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속이는 자식들, 며느리들 이야기 말이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현수도 착한 아이고.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조심해.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특히 재산이 많으면 더 그렇지. 정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낯선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편지가 하나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박정순 씨의 법적 대리인 지정에 관한 상담 안내. 정수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런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이미 퇴근한 후였다.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다. 정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다. 아들을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윤미가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윤미는 평소보다 더 친절한 태도로 정순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미는 정순의 건강, 일상, 그리고 기억력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했다. 정순은 대답하면서도 내심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윤미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병원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대요. 특히 치매 같은 거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그 단어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미는 왜 갑자기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정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윤미야, 너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여? 윤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은 건강한 사람도 미리 검사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수는 윤미의 말투에서 무언가 계획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도장과 통장을 더욱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자신을 조금씩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보다 진한 것이 정말 있을까?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다. 정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전부터 현수와 윤미의 방문이 잦아졌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많이 언급되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문을 열었다. 현수와 윤미였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현수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윤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정순이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러 왔어요. 정수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이야기인데?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윤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님, 요즘 어머님 건강이 많이 걱정돼요. 혼자 사시면서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시는 것 같고요. 정수는 당황했다. 내가 언제 약을 안 먹었다고 그래? 나는 멀쩡해. 하지만 윤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다행히 제가 확인했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정수는 그 일을 기억했다. 그날 잠깐 가스불을 켜놓고 우편물을 받으러 나갔다가 윤미가 와서 끈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깜빡한 게 아니라 잠깐 나갔다 오려던 거였다. 정수는 항변했다. 그건 내가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한 거였어. 깜빡한 게 아니야. 윤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걱정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한 건데요. 어머님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 정수는 윤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윤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이게 좋은 요양병원 자료예요. 여기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어머님이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요양병원. 그 말에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를 병원에 보내겠다고?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현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현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정수는 깨달았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끌려가고 있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안 가.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병원 같은 데 갈 이유가 없어. 하지만 윤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거기 가시면 건강도 체크받으시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수는 화가 치밀었다. 나는 외롭지 않아. 그리고 나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윤미의 얼굴에 순간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어머님, 일단 한번 둘러보기만 하세요. 결정은 그 후에 하셔도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때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그 걱정이 며느리의 조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날 두 사람은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정수는 불안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정수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공손한 태도로 말을 걸었다. 박정순 씨 맞으신가요? 정수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정순 씨 가족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정수는 당황했다. 상담, 무슨 상담이요?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걱정하셔서요. 정수는 화가 났다. 나는 그런 상담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김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르신,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김민준과 마주 앉았다. 김민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억력에 관한 것들이었다. 정수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 자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질문들은 점점 더 유도적이었다. 혹시 최근에 약속 시간을 잊으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 안 나신 적은요? 정수는 답답했다.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병원에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 상담이 끝나고 김민주는 정순에게 말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검사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김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정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오늘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너희가 보낸 거니? 전화 너머로 현수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게 죄송해요. 윤미가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서.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현수야, 엄마는 멀쩡해. 왜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 현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우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아닌 주저함만 느껴졌다. 며칠 후 정수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로 보였다. 정수는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의사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박정순 씨 댁이 맞으신가요? 저희는 서울중앙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왔습니다. 가정방문검진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정신건강의학과, 나는 그런 예약한 적 없는데요. 의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가족분이 신청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며느리 윤미의 서명이 있었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검사 받지 않겠어요. 돌아가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법적으로. 정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재빨리 발을 들여놓았다. 정수는 소리쳤다. 나가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의사와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의사가 한마디 남겼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을 위한 일입니다. 거부하시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문을 닫고 난 후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정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날 밤, 정수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순자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정순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정수는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간의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현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까봐 두려웠다. 순자는 답답해하며 말했다. 정수나, 그러다가 정말로 병원에 끌려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행동해야 해. 정수는 밤새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했다.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증, 인감도장 등을 가방에 넣고 집 근처 은행 대여금고에 맡겼다. 적어도 이것들만큼은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정순의 조치는 너무 늦었다. 그날 오후, 현수와 윤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2명의 남자가 함께였다. 윤미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이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이에요. 어머님을 모시러 왔어요. 정수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하지만 윤미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어머님, 이건 법원에서 승인받은 서류예요.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에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법원, 판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윤미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거부하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이제 어머님은 의무적으로 입원하셔야 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수는 절규했다. 현수야, 정말 이게 맞는 거니? 엄마를 정말 병원에 보내려는 거니?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병원 관계자들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정순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정순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정순은 계속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다. 이웃들은 문을 닫은 채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혹은 보더라도 모른 척했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수는 차에 실렸다.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지은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 점점 멀어졌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아들이 정말 자신을 배신한 것인가?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정수는 병원 건물을 보며 절망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지내야 할 곳이란 말인가? 병원 로비에서 윤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정수는 윤미에게 다가가 애원했다. 윤미야, 제발 나를 여기 두고 가지 마. 나는 정말 멀쩡해.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윤미는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잘 쉬세요. 나중에 좋아지시면 모시러 올게요. 정수는 윤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거기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정수는 깨달았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병원에 가둠으로써 그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정순을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은 작고 삭막했다. 좁은 침대 하나와 작은 창문, 그리고 차가운 벽. 정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밤이 되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정수는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만 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병원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정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수는 면회실에서 현수를 만났다. 현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정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현수야,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제발 부탁이야.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 현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소리쳤다. 무슨 치료?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이건 윤미가 꾸민 일이야. 현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윤미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정수는 절망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다. 더 이상 진실을 볼 수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현수는 떠났다. 정수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자유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 며느리의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병원 생활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다. 정수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실은 언제나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하얀 벽, 철제 침대, 그리고 작은 창문. 창문 밖으로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다. 마치 감옥 같았다. 정수는 하루 일과를 따라야 했다. 아침 식사, 약 복용, 집단치료 프로그램, 점심, 휴식, 저녁.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정수는 이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자신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약을 먹어야 하는가? 왜 이상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가? 특히 약물 복용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간호사들은 정순에게 여러 알의 약을 건네며 반드시 먹으라고 강요했다. 정수는 처음에 거부했다. 나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간호사는 단호했다. 환자분,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드셔야 합니다. 정순이 계속 거부하자 간호사는 다른 직원을 불렀다. 2명의 직원이 정순의 팔을 잡고 억지로 약을 먹였다. 정순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약은 쓰고 텁텁했다. 약을 먹고 난 후 정수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졌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약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며 잠이 많이 왔다. 정수는 담당 의사에게 항의했다. 선생님, 이 약 때문에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약을 끊을 수 없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환자분, 이건 치료에 필요한 약입니다.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수는 답답했다. 의사는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이미 정수는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증상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집단 치료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정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큰 방에 모여 상담사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환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환청을 들었고, 어떤 이는 망상에 시달렸다. 정수는 그들 사이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상담사가 정순에게 물었다. 박정순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정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정순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정수는 더욱 외로웠다. 병실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정순과 함께 3명의 환자가 더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약 때문에 멍한 상태이거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정수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정수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정상이야. 나는 멀쩡해.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이 다짐만이 정순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한 달째 되던 날, 정순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다. 새로 배치된 간호사,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정순에게 친절했다. 약을 줄 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정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정순의 병실을 찾아왔다. 정순 씨,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정순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은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았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다. 자신은 정상인데 억울하게 갇혔다고. 하지만 지은은 정순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절박함과 진실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순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며느리의 변화, 은행 계좌의 공동명예, 강제 입원까지의 과정. 지은은 조용히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지은은 말했다. 정순 씨,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순 씨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정순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간호사일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잠시 생각하던 지은이 말했다. 편지를 쓰시면 제가 아드님께 전해드릴게요. 직접 전화나 면회는 제한되어 있지만 편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요. 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은이 몰래 가져다 준 종이와 펜으로 정수는 아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사랑하는 아들 현수에게. 엄마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단다. 하지만 엄마는 아프지 않아. 엄마는 멀쩡해.
이 모든 것이 윤미가 꾸민 일이야. 윤미는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현수야, 제발 정신 차리렴. 엄마를 믿어줘.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평생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어. 너 때문이었어. 지금 엄마는 이 병원에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이상한 치료를 받아야 해. 엄마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믿으니까. 현수야, 제발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엄마는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평생 살아온 그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제발 엄마의 말을 믿어줘.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쓴 후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은에게 전달했다. 지은은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제가 퇴근하고 직접 우체국에서 붙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는 지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편지가 현수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희망이 정순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어쩌면 아들이 편지를 읽고 진실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구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현수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수는 불안했다.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현수가 편지를 읽었을까? 아니면 윤미가 가로챘을까?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지은을 만났다. 지은 씨, 제 편지는 잘 보내주셨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접 우편함에 넣었어요. 제대로 전달됐을 거예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언제 찾아올지. 정수는 매일 면회 시간만 되면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오늘 현수가 올까? 혹시 오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2주일이 지나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수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편지가 소용없었던 걸까? 아들은 이미 엄마를 포기한 걸까? 병원 생활은 계속되었다. 정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약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 일.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동시에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환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감독하에 산책할 수 있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이 정순에게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70대로 보이는 남자 노인이었다.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달쯤 됐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처음에는 나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그렇게 오래? 노인이 계속 말했다. 여기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더 그렇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계속 살죠.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은 없을까?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예전에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인권 변호사들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다시 지은을 찾았다. 지은 씨, 제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원 규정상 환자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정수는 낙담했다. 하지만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절차를 알아봐 드릴게요. 정수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지혜는 정순에게 진정서 양식을 가져다 주었다. 정수는 밤새 진정서를 작성했다. 자신이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는 것, 며느리의 음모로 인해 재산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상세히 적었다. 진정서를 완성한 정수는 지은에게 전달했다. 지은은 진정서를 받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제가 내일 출근길에 인권위원회에 들러서 직접 제출할게요. 정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해요, 지은 씨. 당신은 제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지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정순 씨가 억울하게 여기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수는 매일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수는 불안해졌다. 진정서가 제대로 접수되었을까? 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걸까? 2달째 되던 날, 정수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씨, 인권위원회에서 아무 연락 없었나요? 지은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정수는 좌절감을 느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 사이 며느리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을까? 정수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정수는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가구와 물건이 사라져 있었다. 윤미가 나타나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어머님 재산도 모두 제 거고요.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했다. 꿈이었어.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정순의 상태를 점검하며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증상은 없고요? 정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 집이 걱정돼요. 제 재산이 걱정돼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환자분, 그런 걱정은 망상의 일종일 수 있어요. 약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정수는 화가 났다. 망상이라니,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의사는 정순의 항변을 무시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차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다시 정원에 나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은이 다가왔다. 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 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대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로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만간 조사관이 병원에 올 거래요. 그때 정순 씨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조사관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온 것이다. 정수는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했다.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병원을 방문했다. 정수는 면담실에서 조사관을 만났다. 조사관은 중년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박정순 씨 맞으시죠? 저는 인권위원회 조사관 김미영입니다. 정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미영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정순 씨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를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처음 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은행 계좌의 공동명의 추가, 강제 입원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미영은 정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때때로 질문을 던졌고 정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이 끝난 후 김미영은 말했다. 정순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도 면담을 할 예정이고 병원 측 기록도 확인할 거예요. 정수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감금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수는 담당 의사로부터 불려갔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정순 씨, 오늘 외부인과 면담을 하셨죠? 정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인권위원회 조사관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환자분, 그런 행동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부와의 접촉이 환자분의 망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정수는 항변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순의 약을 더 강한 것으로 바꾸었다.
정수는 절망했다. 병원은 자신을 계속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할수록 더 심한 환자 취급을 받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권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병원이 방해하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뭔가 조작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정수는 지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서 정순 씨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매일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혹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면회실로 불려갔다. 누가 왔을까? 정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현수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현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정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앉았다. 현수야, 편지는 받았니? 엄마가 쓴 편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았어요. 정수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알았지?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 윤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윤미가 말하기를 그 편지도 엄마의 망상 때문에 쓴 거래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현수는 여전히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다. 정수는 절규했다. 현수야, 정신 차려.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 윤미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현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제발 치료 잘 받으세요. 엄마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현수는 떠났다. 정수는 면회실에 혼자 남아 울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그날 밤 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다. 현수는 병원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어머니를 만나고 온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운전대를 잡은 현수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정말로 어머니가 망상에 빠진 것일까? 집에 도착한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윤미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윤미가 물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똑같아요.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당신이 음모를 꾸몄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윤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참 안 됐어요. 어머님이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현수는 윤미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상냥해 보였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자꾸 생각났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은행 계좌의 공동명예, 윤미의 태도 변화, 강제 입원 과정. 정말로 모두 망상일까? 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켜고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현수는 어머니로부터 온라인 뱅킹 접근 권한을 받아둔 상태였다. 화면에 뜬 계좌 정보를 보던 현수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의 예금 계좌에 공동명의자로 윤미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현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윤미는 왜 이런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현수는 더 깊이 조사했다.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윤미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현수는 윤미의 계좌도 확인했다. 부부이기에 서로의 통장을 알고 있었다. 윤미의 계좌에는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2천만 원이 더 이체되어 있었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윤미는 왜 어머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걸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현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윤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장모님 계좌에서 돈이 이체한 거 있어요? 윤미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관리해 달라고 하셔서 제 계좌로 옮겨둔 거예요. 현수는 의심스러웠다. 정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다고 하셔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현수는 윤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부탁을 했을까? 어머니는 평생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온 분인데. 현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가 다니던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 직원에게 어머니 계좌의 상세 내역을 요청했다. 직원은 현수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를 검토하던 현수는 더 많은 의혹을 발견했다. 계좌 공동명의 추가는 3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서명된 날짜는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윤미가 자주 방문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도장이 찍힌 서류의 필적을 보니 어머니의 평소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다. 현수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 서류가 접수될 때 본인이 직접 오셨나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기록상으로는 대리인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며느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윤미가 어머니 몰래 서류를 위조한 걸까? 현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은행을 나온 현수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현수는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현수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의 정확한 진단명이 뭔가요?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대답했다. 환자분은 망상장애 의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분이 재산에 대한 피해 망상을 보이신다고 보고하셔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현수는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직접 진단하신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입원 당시 제출된 서류와 가족 진술을 바탕으로 한 진단입니다. 환자분이 계속 부인하시긴 하지만 이런 경우 환자 본인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어머니는 정말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수는 의사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수는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정수는 아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수야, 오늘 아침에 갔다 왔잖니? 왜 또 왔어? 현수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수는 은행거래 내역을 꺼내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계좌에 윤미 이름이 공동명의로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큰 돈이 윤미 계좌로 이체됐고요. 정수는 서류를 보며 놀랐다.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동의를 했어? 현수는 어머니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정순의 놀람은 진심으로 보였다. 현수는 계속 물었다. 엄마는 정말 윤미에게 돈 관리를 맡긴 적 없어요?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계속 말했잖니. 윤미가 몰래 내 도장을 가져다 쓴 거라고. 현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현수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혹시 다른 증거가 있어요? 정수는 급하게 말했다. 현수야, 집에 가서 내 안방 서랍을 확인해봐. 도장함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보관하던 중요한 서류들도 확인해봐. 윤미가 뭔가 손댔을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현수야, 엄마를 믿어줘. 제발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엄마는 정말 아프지 않아.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윤미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꼭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현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윤미는 아직 집에 없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간 상태였다. 현수는 이 기회에 집안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수는 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보니 도장함이 있었다. 위치를 보니 정순이 평소 두던 곳과 미묘하게 달랐다. 현수는 서랍을 더 뒤졌다. 그러다가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기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에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서류들은 윤미가 왜 가지고 있는 걸까? 현수는 더 조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법률 상담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를 읽어보니 현수는 경악했다. 윤미가 법률사무소에 상담한 내용이었다. 상담 주제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및 법적 대리인 지정이었다. 상담 날짜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이었다. 현수는 손이 떨렸다. 윤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어머니를 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현수는 계속 조사했다. 윤미의 서재에서 노트북을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전체 재산 목록과 예상 시세, 그리고
재산 처분 계획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윤미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팔고 상가 건물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예상 수익은 약 28억 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해외 이민, 새 집 구입, 투자 계획. 현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현수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미가 돌아온 것이다. 현수는 재빨리 노트북을 원래대로 두고 거실로 나갔다. 윤미는 밝은 표情으로 들어왔다. 여보, 벌써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현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이요. 윤미는 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수는 윤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윤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얘기요? 현수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죠? 장모님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게 보이는데요. 윤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현수는 손을 들어 윤미의 말을 막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는 그런 부탁하신 적 없어요.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법률 상담 문서, 어머니, 재산 목록, 처분 계획. 이게 다 뭡니까? 윤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현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였죠. 어머니를 병원에 가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잖아요. 윤미는 부인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셔서 병원에. 현수는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넣은 거잖아요. 윤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어머니를 퇴원시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윤미는 고개를 들며 애원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이혼하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하지만 현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현수는 집을 나와 호텔에 묵었다. 윤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호텔 방에서 현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를 퇴원시킬 방법을 상담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당한 입원이 인정되면 즉시 퇴원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수는 다음 날 아침 바로 법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현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았다.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어머니의 부당 입원에 대한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즉시 환자의 퇴원을 명령하겠습니다. 법원의 명령서를 받은 현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원장실에서 현수는 퇴원 절차를 요구했다. 원장은 법원 명령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검사는 받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수는 거절했다. 검사는 나중에 외래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퇴원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병원 측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현수는 어머니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정수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다.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현수야. 현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집에 가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법원 명령으로 퇴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옳았어요. 윤미가 정말로 엄마를 속인 거였어요. 정수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현수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병실을 나서는 정수는 복도를 지나며 지난 2달을 떠올렸다.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가 되었다. 병원 로비에서 정수는 간호사 지은을 만났다. 지은은 정순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정순 씨, 정말 퇴원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지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순과 지은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정순은 지은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에 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자유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현수가 운전하며 말했다. 엄마,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뭐든지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냥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려 정순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거리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 집에 도착한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은 그대로였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것이 정순이 떠날 때 그대로였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현수는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엄마, 내일 변호사 선임하고 윤미를 고소할 거예요. 사기, 문서위조, 부당감금 등의 혐의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해. 윤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현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 재산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윤미가 손댄 것들 다 원상복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정수는 아들을 믿음직하게 바라보았다. 고맙다, 현수야. 엄마를 믿어줘서.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병원의 딱딱한 침대가 아닌 오랫동안 사용해온 익숙한 침대.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일주일 후 현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윤미를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소장에는 여러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다. 자문서 위조, 사기, 횡령, 그리고 부당감금.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윤미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수가 제공한 증거들 앞에서 윤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은행 거래 내역, 법률 상담 문서, 재산 처분 계획서. 모든 것이 윤미의 범행을 증명했다. 윤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냥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재산 처분 계획까지 세운 겁니까? 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겁니까?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윤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한 달 전부터 법률 상담을 받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했으며 처분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검찰은 윤미를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정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수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 강제 입원, 병원에서의 고통.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정순의 증언을 숙연하게 들었다. 현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수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윤미의 범행을 입증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윤미가 정순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간호사 지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정순을 도왔던 과정을 증언했다. 정순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했다. 지은의 증언은 정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윤미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다.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하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고령의 시어머니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고인 박윤미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하고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박윤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윤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판결 후 정순과 현수는 법원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정수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았고 며느리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수도 짧게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가족을 믿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은행을 방문했다. 윤미의 이름이 추가되었던 공동명의를 삭제하고 부당하게 이체된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은행 직원은 사과하며 말했다. 고객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정수는 부동산 등기소도 방문했다. 혹시 윤미가 손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부동산은 아직 윤미의 손이 닿지 않았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집과 상가까지 잃을 뻔했다. 정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관리 방법을 재정비했다. 중요한 서류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현수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한 달 후 정수는 친구 순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가 물었다. 정수나, 이제 좀 어때? 마음은 괜찮아?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더라. 그리고 현수가 잘 돌봐줘서 힘이 돼. 순자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행이야. 내가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은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가족의 의미,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수는 집을 꾸미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현수를 초대하고 순자와 지은도 불렀다. 저녁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수는 저를 믿어주었고, 지은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고, 순자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말했다. 정순 씨,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정순 씨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정순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수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정수는 작은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저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동시에 이겨낼 힘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소서.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윤미의 배신, 병원에서의 고통,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 경험을 딛고 더 강해졌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봄날 오후, 정수는 인권위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정순의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되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정순에게 강연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 정순은 며칠 고민한 끝에 강연을 수락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다. 강연 당일 정수는 약간 떨렸지만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다. 청중석에는 고령자들과 그 가족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법률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정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수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며느리의 배신, 부당한 입원, 병원에서의 절망, 그리고 결국 찾아온 정애. 청중들은 숨죽이며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연을 마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수는 그 노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정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강연을 다녔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경각심을 주며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찼다. 여름이 되었다. 정수는 현수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정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줬죠. 고마워요. 현수는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해 가을, 정수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정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해 주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정수는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해 이맘때는 병원에 갇혀 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수는 다시 한번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현수와 그의 새 여자친구, 순자와 그녀의 가족, 지은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 저녁 식사 중에 현수가 발표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현수에게 집중되었다. 현수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그리고 여러분. 저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정말,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여자친구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정순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축복했다. 축하한다, 얘들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거실 창가에 섰다. 밖은 고요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희망의 순간도 있었다.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일했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던 중년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던 노년의 시작.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과 그것을 극복한 최근의 일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정순을 만들었다. 정수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랑스러웠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결국 승리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수는 사진을 향해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행복을 찾았고요.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익숙한 천장. 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수는 이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수는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박정순 선생님 맞으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기자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락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정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에는 더 상세하게, 더 솔직하게. 다큐멘터리는 몇 달 후 방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정순의 용기에 감동했고 사회적으로도 고령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수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정순 선생님, 존경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름이 되었고 현수의 결혼식이 열렸다. 정수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신부는 밝고 착한 사람이었다. 정수는 새 며느리를 보며 안도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정수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순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을 전했다. 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인사를 받아들였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현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수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현수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새 며느리와 잘 살아라. 가을이 왔다. 정수는 칠순을 맞이했다. 현수 부부가 성대한 칠순 잔치를 준비해 주었다. 친구들, 복지센터 동료들, 그리고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칠순 잔치에서 정수는 소감을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에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순에게 박수를 보냈다. 정순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수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떠났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새겼다.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다. 정수는 일기를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다. 평생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던 정수는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일기를 남겼다. 펜을 들고 정수는 적었다. 오늘은 내 칠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혹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신뢰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정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수는 남편이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정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부드러운 이불을 덮으며 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정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의미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정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세 번째 겨울이었다. 정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으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처럼.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끝났다. 하지만 그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정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령자들에게는 용기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통과 시련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봄은 다시 올 것이고 꽃은 다시 필 것이다. 정순의 인생도 계속될 것이다. 어떤 계절이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수는 준비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정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박정순의 이야기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결국 정의를 쟁취한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긴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지만 신뢰는 더욱 소중하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과 존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정의를 믿어라.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마라. 이것이 정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